놓으세요, 도련님. 저는 이제 이 집 사람 아닙니다. 비가 쏟아지던 밤, 10살 재벌집 도련님 민재는 낯선 차에 끌려가며 가장 믿었던 식모 은숙의 치맛자락에 매달렸습니다. 이모, 나 버리지 마요. 이모, 아이는 빗속에서 울부짖었지만 은숙은 매몰차게 손을 뿌리치고 끝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이름도 없는 보육원 독방에 갇힌 민재는 그날 밤 자신이 세상에 완전히 버려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넘은 시각 창밖에서 쇠 긁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둠 속 피가 밴 두 손이 녹슨 쇠창살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한밤의 서재는 고요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최태환이 책상 앞에 홀로 앉아 두꺼운 봉투 하나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탁상 조명 아래 그의 얼굴이 반쪽만 밝게 드러났는데 굳게 담은 인매와 미간에 깊이 팬 주름이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빼곡히 인쇄된 법률 문서들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천천히 확인한 뒤 조용히 봉투를 닫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틈으로 한 줄기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눈치챈 민재가 복도에서 서재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문에 귀를 붙였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최태환은 반사적으로 봉투를 손바닥으로 덮으며 아이를 향해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별거 아니야. 어서 자거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재는 마당에서 공을 차다가 우연히 정원 담장 쪽을 바라봤어요. 거기에 강수령과 운전기사 오동철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을 한번 주고받는 그 찰나가 뭔가 달랐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다시 공을 향해 달려갔어요. 아이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태환은 비서실장 송태섭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오랫동안 가장 가까이서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죠. 책상 앞에 마주선 두 사람 사이로 무거운 침묵이 한 박자 흘렀고 최태환이 봉투를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민재가 20살이 될 때까지 이걸 지켜라. 반드시 민재 손에 쥐어줘야 해.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어요. 송태섭은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아들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밤 늦게 송태섭은 도심의 법무법인을 찾아가 야간 금고에 봉투를 맡겼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그는 한 번 뒤를 돌아봤는데 어두운 복도 끝으로 가로등 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무언가 묵직한 것을 내려놓은 듯, 그러나 동시에 더 무거운 것을 짊어진 듯한 걸음이었습니다. 한편 강수련은 저택 2층에서 오동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낮게 깔린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짧게 흘렀어요.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야. 전화를 끄는 그녀의 손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큰 원목 테이블 위에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고 최태환이 자리에 앉아 강수련이 직접 물 한 잔을 건넸어요. 그 손이 아주 잠깐 눈치채기 어려울 만큼 짧게 떨렸습니다. 최태환은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한 채 잔을 받아들어 약을 삼켰어요.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서재에서 무언가 쿵 하고 넘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최태환이 책상 모서리를 붙잡으려다 놓치면서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진 것이었어요. 책상의 물잔이 함께 기울어지며 서류 위로 물이 쏟아졌고 가슴을 움켜쥔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힘을 잃어갔습니다.
강수련은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동철에게 연락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낯선 남자 한 명이 저택 안으로 조용히 들어왔어요. 오동철이 데려온 그 사람은 강수련 쪽과 오래전부터 얽혀있던 사설 요양병원 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최태환의 상태를 짧게 확인한 뒤 아무 신고도 없이 그를 차에 실어 어딘가로 떠났습니다. 그날 밤 최태환 회장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짐은 무려 1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수련이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얼굴로 중요한 업무 공지를 전하듯 차분하게 말했어요. 회장님은 해외에서 조용히 요양하시기로 하셨어요. 당분간 제가 직무를 대행합니다. 웅성거림이 잠시 잃었다가 가라앉았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민재가 달려왔습니다. 잠옷 차림 그대로 복도를 뛰어온 아이의 눈이 이미 붉어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디 갔어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강수련이 몸을 낮춰 민재의 머리를 한번 쓸어내렸는데 그 손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곧 연락 오실 거야.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수련이 복도에서 송태섭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어요. 이제 남은 건 저 아이 하나야. 그 말이 떨어지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저택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강수련은 아침 일찍 직원들을 현관 앞에 줄 세웠어요. 한 사람씩 앞으로 불러 세우고 짧은 말 한마디로 내보냈습니다.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됩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묻는 사람도 없었어요. 봉투 하나씩을 받아든 직원들이 고개를 숙인 채 하나둘 자리를 떴고 넓은 저택이 텅 비어가는 데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민재 방 앞에는 그날 오후부터 낯선 경호원 2명이 생겼어요. 교대로 서 있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민재가 복도로 나오려 할 때마다 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정은숙 방 쪽으로 발을 때려던 민재가 경호원의 시선과 마주치자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가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정은숙에게 해고 통보가 내려진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강수련의 지시를 전달하러 온 사람은 오동철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짧게 내뱉었습니다. 오늘 안으로 짐 빼세요. 사유도 절차도 없었어요. 정은숙은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무 말 없이 낡은 가방을 꺼내 물건을 하나씩 집어넣기 시작했는데 손이 가방 쪽을 향하면서도 눈은 내내 문 너머 복도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짐을 다 싸기도 전이었습니다. 복도 창고 모퉁이 쪽에서 발소리가 멈추더니 누군가 정은숙 팔을 가볍게 잡아당겼어요. 경호원 눈에 닿지 않는 사각지대였습니다. 송태섭이었어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거의 숨결에 가까운 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수련이 도련님을 시골 보육원에 넘기기로 했어. 이름도 없는 곳이야. 오늘 밤 오동철이 데려간다. 정은숙의 손이 가방 끈 위에서 굳었어요. 송태섭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지금 네가 매달리면 둘 다 끝이야. 철저하게 버려. 그래야 살아. 말을 마친 그가 작은 종이 한 장을 정은숙의 손에 쥐어줬어요. 오동철이 향할 보육원 주소와 그 아래 황만복이라는 사람의 연락처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등을 돌리며 그가 짧게 덧붙였어요. 아이를 빼내면 거기로 숨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은숙은 쪽지를 바라보다 손 안으로 꼭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가라앉히려는 듯 주먹을 한 번 더 꽉 쥐었지만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그날 저녁부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고 마당 돌바닥 위로 빗물이 흘러내려 웅덩이가 만들어지는 동안
오동철이 민재 방문을 열어젖혔어요. 민재의 짐가방을 발로 밀어내듯 복도로 끌어낸 뒤 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민재가 영문도 모른 채 끌려 나오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저택 정문 쪽에서 짐을 든 정은숙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재가 오동철의 손을 힘껏 뿌리치고 빗속을 향해 뛰었어요. 젖은 돌바닥에 발이 미끄러지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은숙의 치맛자락을 붙잡은 민재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리는 얼굴로 아이가 소리쳤어요. 이모, 나 어디 가요? 나도 데려가요, 제발.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혔다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정은숙은 그 자리에 서서 아이의 손이 자기 옷을 쥐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가늘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송태섭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어요. 지금 네가 매달리면 둘 다 끝이야. 그녀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어 숨을 한번 눌러 삼킨 뒤 아이의 손을 쥐었다가 그대로 차갑게 밀어냈어요. 놓으세요, 도련님. 저는 이제 이 집 사람 아닙니다. 각자 알아서 살아야죠. 목소리 한 톨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은숙은 우산을 들어 펼치더니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빗속을 향해 곧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어요. 멀어지는 검은 우산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민재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동철이 다가와 아이의 팔을 다시 잡아당겼어요. 민재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발이 끌리듯 차 쪽으로 옮겨지다가 뒷좌석에 실렸어요. 차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빗소리가 차 지붕을 두드리는 가운데 민재는 창문에 이마를 갖다 댔어요. 유리 위로 빗물이 흘러내렸고 그 너머로 저택 불빛이 번지다가 멀어졌습니다. 아이는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창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는데 눈가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어둠 속을 달리는 차 안에서 10살짜리 아이는 세상에 자기 편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깜깜한 산길을 달리는 차 안에서 민재가 창에 이마를 붙인 채 눈을 감는 그 시각, 폭우 속 어딘가에서 정은숙이 쪽지에 적힌 주소를 손에 꽉 쥔 채 어둠 속을 뛰고 있었습니다. 오동철의 차가 산길을 오르는 동안 빗소리는 더 거세졌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 올라가자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 낡은 건물이 나타났어요. 간판도 없었고 마당에는 자풀이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오동철이 차 문을 열어 민재를 내려세우며 원장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넸어요. 목소리를 낮춰 귓속말로 짧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 존재 아무도 몰라야 해. 원장이 봉투를 받아 품 안으로 밀어넣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민재는 그 광경을 복도 끝에서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무슨 의미인지 10살짜리 아이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민재가 배정받은 방은 건물 가장 구석이었습니다. 복도 끝을 지나 한 번 더 꺾어 들어가야 나오는 곳이었는데 창문에는 녹이 쓴 쇠창살이 박혀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지만 그 소리조차 멀었고 원장이 문을 닫으며 바깥에서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그 소리 하나로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재가 문 앞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두드렸습니다. 두드리다가 힘이 빠지면서 그대로 문에 등을 기대어 바닥으로 내려앉았어요. 차갑고 눅눅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 한쪽에는 곰팡이 자국이 번져 있었고 천장에서는 빗물이 스미는지 구석이 검게 젖어 있었어요.
민재는 무릎을 끌어안은 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추위가 느껴졌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여들었어요. 눈을 감으면 정은숙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게 손을 밀어내던 그 눈빛,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멀어지던 검은 우산. 그것이 자꾸만 되살아나며 가슴 안쪽을 짓눌렀어요. 눈가가 뜨겁게 달아오르다가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민재는 손등으로 닦지도 않은 채 그냥 두었습니다. 소리 하나 내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비바람이 거세졌습니다. 창살 사이로 빗물이 튀어들어왔고 바람이 창틀을 흔들 때마다 낡은 건물 전체가 삐걱거렸어요. 민재는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은 채 그 소리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자정이 훌쩍 넘었을 무렵이었어요. 바람 소리와 빗소리 사이로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쇠가 쇠를 긁는 소리였어요.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바람 때문인가 싶었는데 소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됐어요. 규칙적이고 의도적인 소리였습니다. 민재가 창가로 다가가 창살 너머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는데 빗속에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온몸이 물에 흠뻑 젖은 채 두 손으로 창살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민재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얼굴이 보이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정은숙이었습니다. 손바닥에 피가 맺혀 있었어요. 창살을 붙잡은 손가락 마디가 빗물과 피로 얼룩져 있었는데 그 손이 떨리면서도 창살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은숙이 민재와 눈이 마주치자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어요.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쉿. 이모 여기 있어. 민재가 눈을 비볐습니다. 한 번, 두 번, 꿈인지 확인하듯 다시 바라봤어요. 빗속에서도 그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민재의 입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어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은숙이 창살에서 손을 떼더니 주변을 훑었어요. 잠시 뒤 땅바닥에서 돌덩이 하나를 집어들고 자물쇠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문 옆 쇠고리에 걸린 자물쇠를 향해 돌을 내리쳤어요. 한 번 소리가 났습니다. 두 번 손이 미끄러지며 자물쇠를 빗나갔어요. 세 번째였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고리에서 풀려 바닥에 떨어졌어요. 정은숙이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며 문이 열리자 그녀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 민재를 두 팔로 끌어안았어요. 젖은 옷에서 빗물이 흘러내렸고 차가운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정은숙은 놓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버린 게 아니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살리려고 그런 거야. 미안해, 민재야. 민재는 그 품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은숙의 손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손을 내려다보는 순간 손바닥 위로 피가 맺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창살을 붙잡고 돌을 내리치면서 생긴 상처였어요. 민재가 그 손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터지는 것처럼 숨이 막혔고 참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듯 울음이 쏟아져 나왔어요. 소리가 너무 커질까봐 정은숙의 옷을 두 손으로 쥔 채 얼굴을 묻었는데 어깨가 멈추지 않고 들썩였습니다. 정은숙이 아이의 등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그 울음을 온몸으로 받아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두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정은숙이 민재 손을 잡고 문을 나서며 말했어요. 뛰어야 해.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발밑에서 흙이 미끄러졌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은숙이 앞서가면서도 민재 손을 한시도 놓지 않았어요. 산 아래 국도 가장자리에 공중전화 부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리 두 장이 깨진 채 빗바람이 들이치는 낡은 부스였어요. 정은숙이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3번 울리다가 끊겼어요. 다시 동전을 넣고 눌렀습니다. 또 끊겼어요. 정은숙의 손이 다음 동전을 찾으며 주머니를 더듬었고 마지막 동전을 집어넣고 3번째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1번 울리더니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은숙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송 실장님 부탁받고 전화드렸어요. 아이를 찾았습니다. 국도 3거리 공중전화예요. 제발 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황만복이 아무 대답도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은숙이 수화기를 든 채 굳었어요.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민재가 부스 안에서 젖은 머리카락을 이마에 붙인 채 정은숙을 바라봤어요. 정은숙이 아무 말 없이 부스 밖으로 나와 국도 저편을 바라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빗소리만 도로 위에서 울렸고 멀리서 가끔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송태섭은 그날 낮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황만복에게 미리 연락을 넣어두었습니다. 황만복은 국도 근처에서 시동도 끄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불빛 2개가 나타났습니다. 흔들리며 가까워지는 헤드라이트였어요. 낡은 트럭이었습니다. 황만복이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어와 민재 앞에 서더니 아이를 위아래로 훑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수석 문을 열어줬어요. 정은숙이 올라타려는데 황만복이 짧게 말했습니다. 멀리 가면 잡혀. 정은숙이 멈칫하며 그를 바라봤어요. 황만복이 이미 운전석으로 돌아가며 덧붙였습니다. 내가 아는 데가 있어. 트럭이 국도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빗속을 가르며 달리는 방향은 산 반대쪽이 아니었습니다. 강수련의 저택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을 빈민가 골목 안쪽이었어요. 이튿날 아침 보육원 원장이 민재방 자물쇠가 바닥에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원장이 마당을 뒤지고 건물 뒤편을 뒤지고 인근 야산 초입까지 나가봤지만 아이는 없었습니다. 원장은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한동안 서 있었어요. 강수련에게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봉투값을 치르고도 남을 것이 뻔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던 원장이 밖으로 나갔어요. 보육원 아래쪽 저수지 둑을 걸어 내려가더니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운동화 한 짝을 둑 아래로 던졌습니다. 빗물이 불어난 저수지 위로 운동화가 떠올랐다가 물 아래로 잠겼어요. 원장이 저수지를 한번 바라보고 나서 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모님 아이가 밤에 도망치다 저수지에 빠졌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시체도 못 찾을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강수련이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속에 서 있는 저택 정원 나무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거의 눈치채기 어려울 만큼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이튿날 새벽 오동철 수아둘이 저수지 둑을 훑쳤습니다. 그러나 불어난 물과 진흙 자국뿐이었고 끝내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돌아갔어요. 그날 밤 고물상 한 켠 낡은 컨테이너 안에 3사람이 처음으로 나란히 앉았습니다. 황만복이 어딘가에서 꺼내온 담요 한 장을 펼쳐놓았고 셋이 그것을 나눠 덮은 채 컨테이너 벽에 등을 기댔어요. 밖에서는 빗소리가 함석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황만복이 벽을 등지고 눈을 감았어요. 정은숙이 민재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이 천천히 토닥이기 시작했어요. 한참이 지나 민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요? 정은숙의 손이 멈췄어요. 어깨가 아주 조금 굳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은 채 숨을 가늘게 내쉬었고 민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릎을 끌어안은 채 눈을 감았어요. 빗소리가 지붕 위에서 계속 울렸고 세 사람의 숨소리만이 그 안에서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세 사람은 저택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빈민가 고물상 컨테이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은 오히려 안 뒤질 것이라는 계산이었어요. 저택과 이어지는 어떤 흔적도 남겨서는 안 됐습니다. 그날 이후 한 달 동안 민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주면 바다는 먹었지만 반을 넘기는 날이 드물었고 낮에는 컨테이너 구석에 등을 붙이고 앉아 무릎을 끌어안은 채 멍하니 벽을 바라보는 일이 많았어요.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다가도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고 그때마다 정은숙이 아이의 등에 손을 얹고 새벽이 오도록 두드려 주었어요. 토닥 토닥. 그 손이 멈추면 민재가 다시 몸을 웅크렸고 손이 다시 움직이면 그제야 숨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황만복이 민재를 동네 주민센터에 올린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먼 친척 아이를 맡아 키우게 됐다고 했고 이름은 황민재로 올렸습니다. 정은숙과 황만복이 밤새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눈 끝에 만든 장치였어요. 강수련은 민재가 이미 저수지에 빠져 죽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고 황만복이라는 이름은 태성그룹과 아무 접점도 없는 골목 끝 고물상 노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동철 사람들은 아이가 멀리 달아났을 거라 믿고 고속도로와 역부터 뒤졌습니다. 저택 코앞에 재개발 빈민가를 뒤질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덕분에 황민재라는 이름 뒤에서 민재는 10년을 버텨낼 수 있었어요. 학교도 검정고시도 이후의 모든 것이 그 이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은숙은 새벽 4시에 나갔습니다. 식당 설거지가 첫 번째 일이었고 오전이 끝나면 청소 용역으로 갔다가 오후에는 파출부로 들어갔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오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어깨가 앞으로 굽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들어오면 꼭 한 번씩 민재 쪽을 바라봤어요. 자고 있으면 이불 끝을 살짝 고쳐주고 깨어 있으면 잘 자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황만복은 말 대신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고물을 수거해 온 뒤 민재를 저울 앞으로 불렀어요. 고물의 무게를 재는 법, 종류마다 다른 단가를 외우는 법을 거칠고 짧은 말로 설명해 줬는데 민재는 몇 번 닫더니 금세 따라왔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업자 하나가 저울 눈금을 교묘하게 눌러 무게를 속이는 것을 민재가 머릿속으로 따져보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저씨, 이게 맞아요? 제가 계산하면 2킬로가 더 나오는데요. 업자의 얼굴이 굳었고 황만복이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민재를 보며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짧고 작은 웃음이었지만 민재는 그 웃음을 꽤 오래 기억했어요. 그러나 골목이 늘 조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 어기에 들어설 무렵 동네 불량배 셋이 고물상 앞에 들어섰어요. 두꺼운 팔뚝에 낡은 점퍼를 걸친 마지가 황만복 앞에 턱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자릿세라는 거 아시죠? 황만복은 아무 말 없이 컨테이너 문 앞으로 걸어가 등을 붙이고 섰습니다. 민재가 안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의 행동이었어요. 불량배들이 황만복을 밀쳐내려 했고 밀고 당기는 소리와 함께 둔탁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민재는 컨테이너 안에서
문 손잡이를 두 손으로 붙잡고 온몸을 떨었어요.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들리는데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조용해지고 나서야 문이 삐걱 열렸어요. 황만복이 입술 한쪽에서 피를 흘리며 들어왔습니다. 손등으로 천천히 닦더니 민재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네가 나오면 끝이야. 그게 다였습니다. 황만복은 그냥 앉았고 민재는 그 말의 무게를 조용히 받아들였어요. 겨울이 오면 정은숙의 손이 망가졌습니다. 설거지와 걸레질을 반복하다 보면 손등살이 갈라졌는데 물에 손을 넣는 순간 갈라진 틈이 벌어지며 피가 배어 나왔어요. 정은숙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손을 감추는 방향이 늘 같았습니다. 민재가 그것을 오래 지켜보다 어느 날 약국에서 연고 한 통을 사왔어요. 말없이 뚜껑을 열고 정은숙의 손을 잡아 연고를 짜내어 손등에 천천히 문질러 주었습니다. 정은숙이 처음에는 괜찮다며 손을 빼려 했지만 민재가 놓지 않았어요. 연고를 다 바르고 나서 고개를 든 민재와 눈이 마주쳤을 때 정은숙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민재는 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물상 골목에 있는 가로등 하나가 유일한 불빛이었는데 여름이면 모기가 들끓고 장마철이면 습기에 책장이 눅눅하게 달라붙었지만 민재는 자리를 옮기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교과서를 붙들고 앉아 있더니 어느 날부터는 황만복의 낡은 장부를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계산이 어긋나 있었는데 민재가 연필로 줄을 긋고 바로잡은 뒤 조용히 내밀었어요. 황만복이 훑어보다가 말없이 옆에 놓인 새 장부를 꺼내 민재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날부터 고물상 장부는 민재의 몫이 됐어요. 정은숙이 쓰러진 것은 늦가을 어느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나갔다가 다음 날 낮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기에 황만복이 수소문해 보니 첫 번째 일터에서 그냥 쓰러졌다는 말이 돌아왔어요.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민재가 정은숙을 들쳐 업어오다시피 데려와 컨테이너에 눕히고는 사흘 동안 쌀죽을 끓였어요. 무릎을 꿇고 냄비를 저으면서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는데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정은숙이 눈을 뜨고 나 때문에 힘들지? 라고 물으면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한마디만 했어요. 괜찮아요. 그 말을 사흘 내내 반복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 통보는 문자 한 통으로 왔습니다. 새벽 5시 정은숙도 황만복도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어요. 민재는 혼자 컨테이너 밖으로 나와 가로등 아래에 서서 휴대전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졌다가 다시 선명해졌어요. 골목은 고요했고 어딘가에서 새벽 바람이 불어와 민재의 머리카락을 조금 흩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숨지 않을 거예요. 제가 다 되찾을 거예요.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것은 새벽 가로등뿐이었어요. 검정고시 합격 이후 민재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고물상 골목을 벗어나 대학에 가겠다는 것이었어요. 황만복의 성을 따른 황민재라는 이름으로 원서를 쓰고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에 앉았습니다. 고물상 장부를 몇 년 동안 혼자 정리해온 사람답게 숫자와 논리를 다루는 문제들 앞에서 민재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국립대 회계학과에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입학금을 치른 것이 황만복이라는 사실을 민재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됐어요. 황만복이 고물상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었는데 정은숙이 실수로 영수증을 꺼내다 민재 앞에 떨어뜨리면서 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명치 아래가 찡하게 조여들었고 민재는 그 서류를 조용히 다시 접어 제자리에 넣은 뒤 고물상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황만복이 리어카 손잡이를 닫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황만복이 잠시 리어카에서 손을 떼더니 고개를 반쯤 돌리며 짧게 말했어요. 네가 공부 못할까 봐. 그게 전부였습니다. 황만복은 다시 손잡이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민재는 그 옆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대학에 들어간 민재는 처음부터 목적이 하나였습니다. 공부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숫자를 무기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도서관 열람실 한 자리를 고정으로 잡고 태성그룹과 관련된 공시 자료와 신문 기사를 10년치 가까이 출력해 왔습니다. 인사 발령이 있을 때마다 어떤 사람이 올라오고 누가 빠졌는지, 계열사 자금이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는지, 강수련이 어떤 인터뷰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그것들을 잘라붙여 좁은 고시원 방 벽 한 면을 가득 채웠어요. 이불 위에 앉아 그 벽을 바라보는 시간이 민재에게는 수업보다 더 길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재가 회계학 교수 연구실 문을 두드렸어요. 교수는 논문을 보다가 안경 너머로 학생을 올려다봤습니다. 기업 안에서 돈 흐름의 이상한 부분을 찾아내려면 어디를 먼저 봐야 합니까? 교수가 잠시 민재를 바라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어요. 이론이야, 실전이야? 민재가 대답하지 않고 눈을 맞췄습니다. 교수가 짧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칠판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날 두 사람의 대화는 2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민재는 천재가 아니었어요. 남들보다 빨리 이해하는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같은 것을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오래 들여다보는 학생이었어요. 도서관이 문을 닫으면 계단 구석 형광등 아래 앉아 문제집을 펼쳤고 고물상 장부를 다루면서 몸으로 익힌 감각이 수업 쪽 이론과 맞아떨어지는 순간마다 무언가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전산회계 1급 자격증 시험장에서도 학내 회계 경진대회 단상에서도 민재의 손 위에는 고물상 가로등 불빛 아래서 보낸 밤들이 그대로 실려 있었어요. 교수가 장학생으로 추천서를 써준 것은 그 피눈물 같은 흔적을 알아봤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정은숙의 낡은 노트를 발견한 것은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방 한켠에 쌓인 짐 더미를 정리하다가 표지가 뜯겨 있는 노트 하나가 나왔어요. 민재가 아무 생각 없이 펼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노트 중간 어디쯤에 양복을 차려입은 청년의 모습이 연필로 그려져 있었어요. 얼굴까지 정성스럽게 그린 것은 아니었지만 뒷모습의 선과 어깨의 각도가 분명히 민재였습니다. 옆에는 아무 말도 쓰여 있지 않았어요. 그림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민재가 그 페이지를 오래 바라봤어요. 손가락으로 선을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시선은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 무렵 민재가 학교 게시판에서 공고 하나를 발견했어요. 태성그룹 하청업체에서 전산기록실 보조 아르바이트를 뽑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짧은 문장들로 이루어진 공고였는데 민재는 그것을 읽으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천천히 소리 없이 읽었어요. 지원서를 내려받아 펼치고 이름을 적는 칸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황민재. 3글자를 적고 난 뒤 잠시 펜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으로 저 멀리 태성그룹 본사 건물 꼭대기가 보였습니다. 유리 외벽이 저녁 햇빛을 받아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합격 문자가 온 것은 며칠이 지나서였습니다. 민재가 화면을 2번 확인하고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어요. 고물상 골목 위 좁은 하늘과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빛나는 유리 건물이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었습니다.
민재가 그 건물을 바라보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들어간다. 첫 출근날 아침 민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고시원방 좁은 세면대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며 거울을 오래 바라봤어요. 황민재라는 이름이 적힌 신분증을 평소처럼 아무 주머니에 넣지 않고 재킷 안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 이름이 황만복의 성에서 온 것이라는 걸 민재는 한시도 잊지 않았어요. 태성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이름은 방패였습니다. 보안 게이트 앞에서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직원이 기계에 카드를 대자 화면에 황민재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민재는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의식하며 정면을 바라봤어요.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지만 직원은 화면을 잠깐 보고 나서 아무 말 없이 통과 버튼을 눌렀습니다. 게이트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민재는 천천히 발을 내딛었어요. 10년 만에 이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배치받은 곳은 지하 2층 전산 기록실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서버 기계 돌아가는 낮은 소음과 함께 종이 박스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공간에 오래된 박스들이 벽 끝까지 쌓여 있었고 한쪽 선반에는 라벨도 제대로 붙어 있지 않은 파일들이 뒤죽박죽 꽂혀 있었어요. 사수 직원이 민재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눈에 띄면 오히려 안 좋아. 조용히 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그 말을 전략으로 받아 적었어요. 조용히 하는 것, 눈에 띄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안에서 오래 버티는 방법이었습니다. 첫 며칠은 박스를 옮기고 라벨을 정리하고 오래된 테이프를 교체하는 일이 전부였어요. 민재는 시키는 것만 하면서 기록실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나갔습니다. 어느 선반에 어떤 연도 자료가 있는지, 어떤 파일 분류가 어디에 모여 있는지, 어느 시간대에 사람이 드나드는지를 하루하루 눈으로 익혔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온 것은 야근이 끝나고 사수 직원이 먼저 퇴근한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기록실에는 민재 혼자였습니다. 민재가 선반 앞으로 걸어가 몇 해 전 연도가 적힌 박스를 꺼냈어요. 파일을 꺼내 펼치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첫 장을 넘기고 두 번째 장을 넘기면서 각 항목을 처음부터 훑었어요. 대부분은 정상적인 지출 기록이었는데 한 줄이 눈에 걸렸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항목, 이름은 의료기기 유지비였어요. 금액 자체가 터무니없이 큰 것은 아니었지만 받는 곳이 이상했습니다. 경북 외곽의 작은 요양재단, 태성그룹과 아무런 사업 관계도 없는 곳이었어요. 민재가 파일을 덮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지출 결제 흔적을 거슬러 올라갔어요. 어느 부서가 이 돈을 내보냈는지, 누가 허락했는지를 서류를 따라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결제 계정이 강수련 직속 라인이었어요. 더 오래된 자료를 찾아 꺼내보니 이 지출은 10년 전부터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사회 어느 회의에서도 정식 승인을 받은 흔적이 없었어요. 민재의 손이 다시 한번 떨렸지만 이번에는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오동철이 기록실에 불쑥 들어섰어요. 예고도 없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자 민재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박스를 들고 선반 쪽으로 걸어가는 척했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동철이 실내를 한 바퀴 둘러보다가 민재 쪽으로 시선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애야? 사수 직원이 얼른 나서며 대신 답했어요. 네, 하청 보조입니다. 오동철이 한 번 더 쳐다보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뒤에도 민재는 한동안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어요.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온 민재가 벽에 붙여둔 자료들 옆에
새 항목을 적어 넣었습니다. 의료기기 유지비, 경북 외곽요양재단, 강수련 직속, 10년. 황만복이 곁에 앉아 그 글씨를 보더니 말했어요. 몸 조심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펜을 내려놓았어요. 이틀이 지난 오전, 오동철의 부하 직원 하나가 기록실로 들어왔습니다. 누가 어떤 파일을 열어봤는지 기록이 남아있는 목록을 꺼내 훑기 시작했어요. 민재가 접근했던 파일 이름이 그 목록에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직원이 손가락으로 그 줄을 짚으며 멈칫했어요. 민재는 그 모습을 선반 너머로 어깨 사이로 흘깃 보았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퇴근 무렵 지하 복도를 걷던 민재의 팔이 갑자기 누군가에게 잡혔습니다. 뒤돌아볼 새도 없이 비상구 쪽으로 끌려갔어요. 철제 비상구 문이 탁 닫히며 계단 공간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민재가 팔을 뿌리치며 돌아섰어요. 어둠 속에서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송태섭이었습니다. 비상구 계단 공간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외부 소음이 차단된 탓에 두 사람의 숨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어요. 민재가 어둠 속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확인하는 데는 몇 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 민재의 오른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주먹이 송태섭의 턱을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 했잖아요. 송태섭이 철제 난간을 잡으며 비틀거렸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맞은 채로 받아내고 나서 손등으로 입술을 닦더니 민재를 바라봤어요. 때려도 돼. 근데 지금은 자리를 옮겨야 해. 목소리는 낮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민재는 두 손을 쥔 채 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주먹을 다시 들어야 할지 따라가야 할지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재가 먼저 계단을 내려갔고 송태섭이 그 뒤를 따랐어요. 건물 외곽 주차장 한켠 가로등도 닿지 않는 구석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서지 않고 서로를 마주 본 채 자리를 잡았습니다. 콘크리트 바닥 냄새와 차배기 냄새가 섞인 공간이었어요. 송태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이야기였어요. 복도 사각지대에서 정은숙을 붙잡아 세운 것, 민재를 철저히 버리는 척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 황만복이라는 사람의 주소를 쪽지에 적어 손에 쥐어준 것을 빠뜨리지 않고 설명했습니다. 목소리에 변명이 없었어요. 사실을 나열하는 사람의 담담함이었습니다. 민재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숙이고 듣다가 한 지점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송태섭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재가 다시 이번에는 목소리를 높여 물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어요? 주차장 구석에 그 말이 작게 울렸습니다. 송태섭이 시선을 잠깐 바닥으로 내렸다가 민재를 다시 바라봤어요. 민재 씨가 살아있다는 걸 강수련이 먼저 알았으면 회장님도 그날로 끝이었습니다. 민재의 팔짱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입이 조금 열렸다가 다시 닫혔어요. 송태섭이 가방 안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민재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민재가 받아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강수련이 10년 동안 회사 돈을 빼돌린 흔적, 오동철이 자금을 조금씩 빼내어 따로 챙긴 기록, 그리고 달마다 빠져나간 의료기기 유지비의 실제 수령처, 민재가 지하 기록실에서 며칠에 걸쳐 추려낸 내용과 항목 하나하나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민재가 파일을 덮으며 송태섭을 올려다봤어요. 얼마나 됐어요, 이거? 10년입니다. 송태섭이 짧게 답했습니다. 민재가 파일을 옆구리에 끼더니 다시 물었어요. 가족 신탁은요?
송태섭이 법무법인 이름을 댔습니다. 원본은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회장님이 맡기셨고 제가 접수인으로 올라가 있어요. 송태섭은 가족 신탁 원본만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황민재라는 이름으로 숨어 살던 민재의 과거 기록과 친자 확인 자료까지 조용히 정리해 법무법인을 통해 최민재 신분 복원 절차도 미리 마쳐두었어요. 민재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열었을 때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잠시 말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딘가 멀리서 차 한 대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졌어요. 민재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10년 동안 욕먹는 게 얼마나 힘드셨어요? 회사에서 강수련 편으로 알려진 사람, 이사회에서 강수련이 말하는 쪽으로 손을 든 사람, 회장이 사라진 뒤 앞장서서 일을 처리한 사람. 민재도 그 이름을 오래 미워해왔다는 걸 그 물음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송태섭이 잠깐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짧았어요. 네가 살아있는 것보다 힘든 일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지면서 끝이 약간 갈라졌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품에서 따로 챙겨온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기록실에서 찾아낸 요양재단 관련 자료였습니다. 매달 돈이 빠져나간 수령처, 태성그룹과 아무 관련 없는 경북 외곽의 그 작은 재단. 민재가 그것을 송태섭 앞에 펼쳐 보이자 송태섭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두 눈이 종이 위에서 멈췄고 턱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송태섭이 입술을 때려다 멈추더니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아니 민재 씨. 여기가 맞습니다. 오동철이 달마다 드나드는 곳이에요. 잠시 사이를 두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회장님이 살아계실지도 모릅니다. 민재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주차장 바닥 위로 멀리서 흘러온 가로등 빛이 길고 가늘게 뻗어 있었습니다. 민재의 손이 종이를 쥔 채 천천히 내려갔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만 두 눈이 이미 무언가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정은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이 길지 않았어요. 이모, 아버지가 살아계실 수도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정은숙이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무 말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네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좁은 방 안에 민재와 정은숙, 황만복, 송태섭이 둘러앉아 지도를 펼쳤어요. 송태섭이 손가락으로 경북 외곽 쪽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한 요양재단이었어요. 버스도 닿지 않고 택시도 잘 들어가지 않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정은숙이 지도를 오래 내려다봤어요. 황만복은 아무 말 없이 그 위치를 눈으로 기억하는 것처럼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송태섭이 오동철의 이동 습관을 꺼냈어요. 매월 두 번째 주 목요일 밤 오동철이 혼자 그 병원을 드나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기록해온 내용이었어요. 네 사람이 달력을 봤습니다. 다음 목요일까지는 며칠이 남지 않았어요. 목요일 자정, 네 사람을 태운 차가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황만복이 핸들을 잡았어요. 포장도 제대로 안 된 길이 이어지며 차가 흔들릴 때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무 사이로 가끔 건물 불빛이 보일 듯 말 듯 했어요. 차를 세우고 내리자 산 냄새와 풀 냄새가 한꺼번에 코를 찔렀습니다. 발밑에 낙엽이 깔려 있어서 발소리가 눌렸어요. 병원 외벽을 넘어 들어간 안쪽은 조용했습니다. 불이 꺼진 복도가 길게 이어졌고 중간에서 별도 구역으로 연결되는 통로 앞에 자물쇠가 걸린 문이 나타났어요. 야간 당직 간호사가 약품 창고로 내려가는 7분 공백이 있었고 송태섭은 그 시간을 이미 파악해 두고 있었습니다.
송태섭이 주머니에서 복제 카드를 꺼내 카드 단말기에 갖다 댔습니다. 작은 불빛이 초록으로 바뀌며 문이 열렸어요. 안쪽에서 소독약 냄새와 함께 오래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된 공간에서만 맡을 수 있는 그 냄새였어요. 복도 끝으로 걸어가며 병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을 조심스럽게 밀자 빈 침대만 있었어요. 두 번째 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방 문 앞에 섰을 때 창문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침대 위 사람의 윤곽이 보였어요. 민재가 문 손잡이를 잡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밀었어요. 침대 위에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환자복 차림이었는데 한눈에 봐도 몸이 너무 가벼워 보였어요. 이불 위로 드러난 팔이 가늘어서 뼈의 선이 그대로 보였고 코에는 산소줄이 연결되어 있었으며 팔에는 링거줄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민재의 무릎이 먼저 꺾였어요. 쓰러지는 것처럼 두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민재가 기어가듯 침대 옆으로 다가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살결이 얇아서 손가락 마디에 뼈가 느껴졌어요. 아버지 저예요. 민재예요. 목소리가 작고 갈라졌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민재가 손을 더 꽉 쥐며 다시 불렀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목소리가 병실 벽에 부딪혀 돌아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최태환의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한 마디, 두 마디, 굽히려는 듯 힘을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꺼풀이 떨리더니 눈과 아래주름 사이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어요. 말도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렀어요. 민재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이마를 갖다 댔습니다. 어깨가 작게 흔들렸어요. 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것처럼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는데 숨소리만 거칠어졌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정은숙이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손가락 사이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황만복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벽을 바라봤어요. 눈을 감지도 않고 그냥 벽 한 군데를 오래 쳐다봤습니다. 송태섭이 그 자리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사람이 최태환을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미리 가져온 담요로 감쌌습니다. 황만복이 복도 끝 비상구 쪽에 미리 대기시켜둔 사설 이송 차량 안에는 이동용 산소 장비가 준비돼 있었어요. 세 사람이 최태환을 조심스럽게 실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민재는 차 바닥에 앉아 아버지 손을 쥔 채 내려왔습니다. 차가 흔들릴 때마다 손을 더 꽉 쥐었어요. 그 손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싶었는지도 모르지만 민재는 내려오는 내내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대학병원 응급실에 최태환이 이송된 것은 새벽 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의료진이 달려나오고 침대가 복도를 빠르게 지나가는 동안 민재는 입구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정은숙이 민재의 팔 옆에 와 섰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아래 흰 복도가 길게 뻗어 있었어요. 3주가 지났습니다. 민재가 병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침대 위에서 낮고 쉰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의 소리라고 할 수도 없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민재가 돌아봤을 때 최태환의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재. 그게 전부였어요.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재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가가 뜨겁게 달아오르며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말을 뱉은 날 이후 민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최태환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준비에도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시간 동안 민재와 송태섭은 자료를 정리하고 법무법인을 오가며 절차를 확인하고 수사기관과 조용히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강수련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태성그룹 취임식 날 아침 강수련과 오동철은 행사장 점검에 한창이었습니다. 기자석과 이사진 자리에 명패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입구 양쪽에는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오동철이 행사장을 한 바퀴 돌며 경호원 배치를 다시 확인하는 동안 강수련은 취임사 원고를 마지막으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 처음으로 여유로운 빛이 돌았어요. 10년 동안 버텨온 끝이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여기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민재는 법무법인 앞에 서 있었어요. 대표 변호사가 봉투를 건네며 확인하십시오라고 했고 민재가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태환이 10년 전 송태섭에게 맡긴 가족신탁 원본이었어요. 민재 이름 세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민재가 서류를 접어 안주머니에 넣고 나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한편 송태섭은 담당 수사관을 만나 파일 하나를 건넸습니다. 강수련의 자금 횡령, 오동철의 회장 감금 관련 지시 내용이 담긴 자료와 함께 오동철이 병원 관계자와 나눈 통화 녹음 원본까지 들어 있었어요. 수사관이 파일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과 긴급체포 절차까지 미리 받아두겠습니다. 취임식이 시작되면 우리도 움직입니다. 송태섭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법무법인 대표가 사전에 출입 절차를 끝내두어 최태환 회장과 민재 일행은 정식 초청 인원 자격으로 행사장 안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기 직전 행사장 입구 쪽에 정은숙과 황만복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휠체어가 있었어요. 휠체어 위에 최태환이 앉아 있었습니다. 환자복 위에 헐렁한 재킷을 걸친 모습이었는데 몸이 아직 많이 여위어 있었어요. 정은숙이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쥔 채 앞쪽을 바라봤고 황만복은 그 옆에 서서 두 손을 주먹 쥔 채 무릎 앞에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단상 위에서 강수련이 취임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태성그룹의 새로운 출발을 첫 문장이 채 끝나지 않았어요. 행사장 뒷문이 열렸습니다. 삐걱 소리와 함께 바깥빛이 들어오며 휠체어가 통로 안으로 들어섰어요. 객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쪽부터 뒤쪽까지 사람들의 시선이 움직였어요. 휠체어가 천천히 통로를 따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정은숙이 밀었고 황만복이 그 옆을 걷고 있었어요. 이사진 가운데 앉아있던 한 사람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최태환의 얼굴을 알아본 거였어요. 단상 위에 강수련이 원고에서 시선을 들었습니다. 손에 쥔 마이크가 아래로 미끄러질 뻔했어요. 강수련의 눈이 휠체어 쪽으로 고정되는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강수련이 오동철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오동철이 반응하며 경호원 쪽으로 몸을 돌렸지만 이미 수사관 2명이 오동철의 양옆에 바짝 붙어 서 있었습니다. 오동철이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휠체어가 단상 앞까지 왔습니다. 정은숙이 마이크 스탠드를 최태환 쪽으로 낮추어 쥐어줬어요. 회의장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최태환이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재가 내 후계자다. 목소리가 쉬고 낮았지만 마이크를 통해 행사장 구석까지 닿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행사장 반대편 입구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민재가 천천히 통로를 따라 걸어 나왔습니다. 그 옆에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나란히 섰습니다.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고 서류를 펼쳐들며 말했어요. 이 문서는 유효합니다. 최민재 씨가 적법한 후계자입니다. 강수련이 단상에서 소리쳤습니다. 저 서류 가짜야. 그러나 공증을 직접 맡은 법무법인 대표가 이미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강수련의 외침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행사장 앞쪽 스크린에 자료 화면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와 동시에 스피커를 통해 오동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약 더 넣어. 깨어나면 다 끝장이야. 잠시 침묵. 그리고 다른 통화 내용이 이어졌어요. 회장 손가락만 찍히면 돼. 죽지만 않게만 해. 그리고 마지막 녹음이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보육원에 넣어. 아무도 찾지 못하게. 장내가 완전히 굳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돌아갔어요. 이 사진 몇 명이 자리에서 슬금슬금 일어나기 시작했고 객석 전체가 웅성임과 함께 술렁였습니다. 수사관들이 강수련과 오동철 쪽으로 다가갔어요. 강수련이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더 물러설 공간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수사관에게 팔을 잡혔어요. 끌려나가며 강수련이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여러 가지 의미로 뒤섞여 있었어요. 민재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고 눈도 깜빡이지 않은 채 강수련의 눈을 그대로 받아냈어요. 강수련이 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민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행사장이 술렁이는 사이 의료진 2명이 조용히 다가와 최태환의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최태환이 멀어지면서 세 사람 쪽으로 고개를 천천히 돌렸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오랜 미안함과 감사함이 한꺼번에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가 단상에서 내려와 통로를 걸어 정은숙과 황만복 앞에 섰어요. 정은숙은 방금 전까지 휠체어 손잡이를 쥐고 있던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 채 덜덜 떨고 있었고 황만복은 팔짱을 풀었다가 다시 끼었다가를 반복하며 민재 앞에 서 있었어요. 셋이 마주 섰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행사장의 소음이 멀리서 울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도록 민재는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강수련과 오동철의 이름이 오르내렸고 태성그룹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연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 소란 속에서 민재가 찾아간 곳은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재활병동이었습니다. 최태환이 회복하는 속도는 더뎠습니다. 10년을 좁은 병실 안에 누워 지낸 몸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어요. 물리치료사가 오는 날이면 침대 난간을 붙잡고 앉는 것만으로도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민재는 매주 찾아와 그 옆에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특별히 긴 말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힘겹게 팔을 들어 올리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물을 건네거나 이불을 고쳐 덮어주는 것이 전부였어요. 어느 날 오후 최태환이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냐? 민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답했습니다. 네. 근데 혼자는 아니었어요. 최태환이 그 말을 듣고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눈가가 잠시 붉어졌다가 가라앉았습니다. 한편 태성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민재가 이사회 앞에 서서 짧게 말했어요. 먼저 공부를 끝내겠습니다. 몇몇 이사진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지만 민재는 더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이 서류를 정리해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황만복의 고물상에는 한동안 취재 차량이 드나들었습니다.
취임식 영상이 퍼지면서 휠체어를 밀던 인물이 누구냐는 관심이 쏟아진 거였어요. 어느 날 방송국 기자 한 명이 고물상 앞에서 마이크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황만복이 카메라를 외면한 채 리어카 앞에 서서 짧게 말했어요. 저는 그냥 고물 팔아요.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리어카를 끌며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자가 뒤에서 두어 번 더 불렀지만 황만복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송태섭은 법원 참고인 출석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10년치 자료를 모두 진술하고 나온 자리였어요. 계단 아래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고개를 숙이는 민재에게 송태섭이 다가와 말했어요. 이제 됐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들었을 때 송태섭은 이미 옆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그 뒷모습을 향해 말했어요. 실장님, 며칠 뒤에 이모랑 아저씨랑 저녁 먹을 겁니다. 꼭 오셔야 합니다. 송태섭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걸음이 아주 잠깐 멈칫했습니다. 며칠 뒤 저녁 민재가 정은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제가 할게요. 전화를 끊고 시장을 들렀어요. 된장찌개 끓일 재료를 골랐고 계란말이 재료도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평소에 장을 봐본 적이 별로 없어서 두부를 2번 들었다 내려놓기도 했어요. 저녁 6시가 넘어 정은숙이 도착했습니다. 황만복은 그보다 조금 일찍 와서 현관 앞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었어요. 송태섭이 마지막으로 들어서며 문을 닫았습니다. 작은 식탁에 4사람이 빙 둘러 앉았어요.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계란말이가 접시 위에 노릇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 한 보시기와 밥 4그릇. 그게 전부였어요. 황만복이 밥그릇을 받아 숟가락으로 한 번 뜨더니 다시 퍼담았습니다. 그게 2번, 3번이었어요. 정은숙이 그 모습을 보며 맛있어요? 하고 물었고 황만복이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짧게 말했습니다. 말해 뭐해? 그러면서도 4번째 밥을 퍼담고 있었어요. 송태섭이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조심스럽게 맛보더니 말없이 한 번 더 떴습니다. 밥을 먹던 민재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용히 내려놓은 것이었는데 정은숙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민재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한 바퀴 돌아 3사람 앞에 나란히 섰어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바닥에 짚고 이마가 닿도록 고개를 숙이며 큰 절을 올렸어요. 저를 낳아준 건 부모님이지만 저를 살려준 건 3분이에요. 목소리가 처음엔 단단했는데 끝으로 갈수록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송태섭이 눈을 감았어요. 감은 채로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황만복은 고개를 옆으로 돌렸어요. 창 쪽을 바라보며 눈을 한번 깜빡였는데 눈시울이 붉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황만복이 목을 한번 가다듬고 툭 말했어요. 됐어. 살아있으면 된 거지. 밥이나 먹자. 투박하고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식탁 위 공기를 살며시 걷어냈어요. 민재가 일어나 정은숙 옆자리에 다가 앉았습니다. 정은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민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가 아니라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정은숙이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대신 손을 내리기도 전에 그냥 민재를 끌어안았어요. 두 팔로 꽉 껴안은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민재도 팔을 들어 정은숙의 등을 감쌌어요. 두 사람의 어깨가 아주 조금씩 들썩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된장찌개에서 김이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황만복이 먼저 수저를 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송태섭도 찌개 그릇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잠시 후 정은숙과 민재가 자리로 돌아왔어요. 넷이 다시 수저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찌개가 식어가는 것도 창밖이 어두워지는 것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숟가락 소리와 젓가락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고물상 컨테이너에서 이불 한 장을 나눠 덮던 그 밤에서 시작된 10년이 이 작은 식탁 위에 모두 와 있었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고 네 사람은 그 안에서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름도 없는 보육원에 버려져야 했던 도련님. 처음엔 그 억울함에 가슴이 아팠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의 그 지독한 희생과 사랑 덕분에 결국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 통쾌하게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마지막에 네 사람이 둘러앉아 먹는 따뜻한 된장찌개를 보면서 진짜 가족이란 결국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 편이 되어 함께 밥을 먹어주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진 고생 끝에 진정한 행복을 찾은 민재와 은숙, 황 아저씨, 그리고 송 비서실장에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 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나래였습니다.